2025년 12월 아리랑 7호가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힘차게 상승하자마자 전 세계 우주기관의 모니터 앞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발사 후 단 몇 분 만에 안정적 궤도 안착 신호가 확인되었고 약 1시간 뒤 남극 트롤 지상국과의 첫 교신까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해외 매체들은 일제히 한국이 기준을 다시 세웠다는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초기 임무 점검에서 0.3m급 초정밀 광학 해상도가 그대로 구현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번 발사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한국 우주 기술 지형 자체를 바꾸는 질적 도약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상 30cm 물체까지 선명하게 식별하는 이 해상도는 사실상 군사 정찰위성 수준으로 다수 국가가 보유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미국 스페이스 뉴스는 광학 정찰 시장의 균형이 바뀔 수 있다고 평가했고, 일본 니온 게이자이는 한국이 독자 정찰 능력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 우주기관 전문가들도 한국이 더 이상 고해상도 영상의 의존국이 아니라 공급국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분기점에 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해외 전문가들은 이번 해상도를 통해 도시 기반 시설 변화 감시, 군사 활동 탐지, 재난 지역 분석 등 고정밀 데이터 활용 폭이 급격히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리랑 7호의 의미가 해상도 하나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1800kg급 대형 광학 관측 위성을 설계 제작 시험 검증까지 전부 국내 기술로 완성했다는 점에서 국제 우주업계가 가장 크게 놀라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조차 핵심 광학계나 안정화 모듈을 외주에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하지만 아리랑 7호는 고정밀 반작용 휠, 진동 억제 플랫폼, 자세 제어 장치, 전력 데이터 처리 시스템까지 모두 독자 개발 체계로 구성됐습니다. 스페이스 플라이트 인사이더는 이를 두고 전통 우주 강국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안정화 기술에 한국이 정면으로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고배율 촬영 시 흔들림을 억제하는 안정화 플랫폼은 해외 전문가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요소로 꼽힙니다. 초정밀 위성에서 작은 진동 하나가 영상 품질을 결정짓는 만큼 아리랑 7호가 보여준 정밀도는 단순 성능을 넘어 운용 안정성에서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과거 아리랑 3호 3A2호에서 축적해온 기술력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한국이 기술 자립의 마지막 관문까지 넘어섰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번 위성이 단순 군사 목적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 변화 감시, 해양 산불 홍수 모니터링, 도시 열섬 분석, 국토 자원 관리 등 민간 공공 분야까지 활용 범위가 넓게 설계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26년 상반기부터 고해상도 영상 자료를 본격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정부 부처 지자체 산업계에서 아리랑 7호 데이터 활용 계획을 서둘러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리랑 7호 발사는 한국이 더 이상 신흥 우주국이 아닌 우주 관측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기술 패권국으로 도약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리랑 7호의 진짜 승부수는 단순히 선명한 사진을 찍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위성에 적용된 제어 모멘트 자이로, CMG 기반의 고기동 자세 제어 기술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기존 위성들은 관측하고자 하는 목표 지점을 향해 천천히 기동하며 재조준하는 과정에서 시간 손실과 오차가 발생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지만 아리랑 7호는 대형 플라이휠과 정교한 제어 장치를 활용해 위성의 시선을 순간적으로 꺾어주듯 전환시키며 특정 지역을 끊김없이 연속 관측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 덕분에 동일한 궤도, 동일한 시간 안에 훨씬 더 많은 표적과 더 넓은 지역을 고해상도로 훑을 수 있는 한 세대 앞선 정찰 플랫폼이 탄생한 셈입니다. 이런 고기동 고해상도 관측 능력은 한국이 앞으로 소형 중형 정찰 위성들을 한꺼번에 묶어 운용하는 군사 안보 인프라의 토대가 됩니다. 30cm급 해상도로 목표를 포착하고 CMG를 통해 재방문 주기를 극단적으로 줄여주면 다수의 위성을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운용하는 한국형 정찰 위성 군집 구상이 비로소 현실성을 얻게 됩니다. 해외 우주 전문가들이 한국이 동급 정찰 위성을 개발 중인 경쟁국들과의 격차를 한 단계 이상 벌렸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시야를 조금 넓혀보면 그동안 우주 정찰 고해상도 지구 관측 분야에서 사실상 미국, 중국, 유럽이 주도권을 행사해온 판도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민간 기업까지 동원해 수십 개의 정찰 상용 관측 위성을 운용하고 있고, 중국은 자체 정찰 위성망과 베이더호 시스템을 결합한 독자 체계를 구축해왔으며, 유럽은 플레아데스, 스팟 계열 위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고해상도 영상 공급망을 지배해왔습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 한국이 30cm급 광학 위성을 완전한 자국 기술로 궤도에 올리고 고기동 CMG까지 실전 배치한 것은 기존 3대 축이 나눠갔던 우주 패권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끼어들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측 반응을 보면 공식적인 정치적 논평보다는 우주안보 전문 매체와 분석가들의 평가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통신사와 기술 매체들은 아리랑 7호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확보한 30cm급 초정밀 정찰 자산으로 규정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정보 공유 파트너가 한 명 더 생기는 셈이라고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존에는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고해상도 영상 정보를 미국 상업 위성이나 미군 정찰 자산에 상당 부분 의존했지만 이제 한국이 자체 수집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동맹 간 역할 분담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미국 안보 전문가 그룹은 한국 위성의 해상도와 궤도 운용 데이터를 검토한 뒤 동북아 정찰망의 빈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반응은 한층 복합적입니다. 이번 발사가 유럽 발사체 베가C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유럽 우주업계는 한국을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보는 시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리랑 7호는 베가C가 탑재한 대표적 고부가 가치 관측 위성 중 하나로 소개되며 유럽 발사 서비스가 미국과 중국 중심의 발사 시장 구도 속에서 경쟁력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동시에 유럽의 지구 관측 위성 운용사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고해상도 영상 공급 시장의 잠재적 경쟁자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일부 유럽 전문 매체는 한국이 향후 후속 위성군을 상용 데이터 시장에 개방할 경우 플레아데스 계열과 상업 정찰 위성 사업자들이 가격 품질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쪽은 아직 아리랑 7호만을 정면으로 겨냥한 공식 논평은 많지 않지만 중국 내 군사 우주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보면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중국은 이미 자체 고해상도 관측 위성과 군사 정찰망을 다수 운용하고 있지만 한국이 미국 동맹 체제 안에서 독자 정찰 자산까지 확보하게 되면 한미 정보공조 체계가 한 단계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을 동북아 상공에서의 정보 우위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신호로 해석하면서 한국의 위성 발사 및 우주 개발을 단순한 과학기술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 변수로 보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시도와 맞물려 한반도 상공에서 한미 중 북의 위성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정보 각축전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의 기사와 전문가 논평을 종합한 해석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각국들의 반응은 한국이 더 이상 미국, 중국, 유럽이 짜놓은 우주 패권판을 구경만 하는 주변국이 아니라 이 판에 직접 들어가 지분을 나눠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아리랑 7호의 0.3m급 해상도가 동북아 정보전 구도의 단순한 변수가 아니라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의 위치와 방향은 물론 위장망의 패턴과 두께 변화, 해안선 주변의 비정상 물체까지 추적할 수 있는 정밀도는 결국 한반도 주변에서 누가 먼저 보고 누가 더 정확히 때릴 수 있느냐의 싸움에서 한국의 확실한 우위를 안겨주는 카드입니다. 이미 30cm급 해상도의 군사정찰위성 군을 통해 북한 미사일 기지와 이동식 발사 차량, 핵시설을 24시간 감시하는 사이오 사업이 가동 중인 상황에서 민군 겸용 고해상도 아리랑 7호까지 더해지면 한국의 우주 기반 정보망은 사실상 한 세대 위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아리랑 7호가 테라바이트급 저장 용량과 고속 하향 링크 그리고 CMG 기반 고기동 제어 능력을 통해 목표 지역을 짧은 간격으로 반복 촬영할 수 있게 되면서 위성 영상 분석 체계 역시 수시간 단위에서 준 실시간 체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릅니다. 기존 군사정찰 위성들이 찍어온 영상과 아리랑 7호의 초정밀 광학 영상을 결합하면 미사일 이동 징후 포착, 표적 재지정, 피격 결과 판정까지 이어지는 한국형 킬체인의 모든 단계가 훨씬 촘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체연료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를 동시에 개발하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응해 우리 현무 계열 미사일의 표적 선정과 비행 궤적 최적화, 고위력 탄도 운용 개념을 구체화하는 데 위성 정보의 역할이 비약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단순한 발사체 성능 검증이 아니라 한국이 정찰 위성과 발사체를 모두 자국 기술로 엮어 올리는 완전한 사다리를 손에 넣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 11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륙한 누리호는 고도 약 600km 궤도의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12기를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데 성공하며 세 번째 연속 임무 성공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발사 직전 엄빌리칼 회수 장치 센서의 이상 신호로 18분 지연됐지만 이후 비행은 교과서처럼 진행됐고 모든 위성이 목표 궤도에 안착했다는 공식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해외 주요 통신사와 과학 매체들은 이제 한국은 신뢰성 높은 실용급 발사체를 상시 운용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고, 특히 이번 4차 발사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 조립, 발사, 운용의 대부분을 주도한 점을 들어 정부 주도 우주 개발에서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시대로의 본격적인 전환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발사체 기술과 위성 기술이 결국 국가 전략무기 체계와도 깊게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국내외 다수 분석가들은 대형 고체연료 로켓 모터와 다단 로켓 기술이 위성 발사체와 탄도미사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초 공법이라는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된 이후 한국이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에 본격 착수하자 탄두만 얹으면 장거리 미사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등장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 2단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현무5가 600에서 5500km급 사거리와 최대 9톤급 초중량 탄두를 목표로 개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이 정밀 정보망 발사체 전략 미사일로 이어지는 삼각 구조를 빠르게 완성해가고 있다는 분석이 국제 안보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결국 아리랑 7호와 누리호 4차 발사는 한국이 우주 기술 분야에서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현무 계열 미사일의 단계적 업그레이드와 국가전략급 무기 체계 전반의 고도화를 동시에 견인하는 쌍두마차로 작동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초정밀 정찰위성이 제공하는 표적 정보와 타격 결과 데이터, 그리고 신뢰성 높은 국산 발사체 개발을 통해 축적되는 대형 로켓 설계 시험 운용 경험은 앞으로 나올 차세대 현무6급 전략탄도탄, 극초음속 활공체, 초대형 벙커버스터 탄두 개발의 기술적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외신들이 한국은 이제 단순히 새로운 위성을 쏘아 올리는 나라가 아니라 우주와 미사일, 전략무기를 하나의 체계로 엮어가는 우주 전략 복합 강국의 길로 들어섰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누리호가 ICBM 핵심 기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12월 4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솟구친 누리호의 화염은 단순한 위성 발사 성공을 넘어 한국이 전략무기 기술의 마지막 관문을 스스로 넘어섰다는 강렬한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힘차게 이륙한 누리호는 3단 로켓 구조로 13기의 위성을 목표 고도 약 600km 궤도에 정확히 안착시키며 더 이상 시험 단계가 아닌 완성형 플랫폼임을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발사 직전 엄빌리칼 회수 압력 센서의 미세한 신호 이상으로 긴장이 흘렀지만 카운트다운이 이어지는 순간 불붙은 엔진은 단 한 번의 흔들림 없이 하늘을 찢으며 상승했고, 이 장면은 국내보다 오히려 해외에서 더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발사가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누리호가 보여준 기술적 수준이 기존 우주 발사체 범주를 넘어 전략무기 기술과 맞닿아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3단 로켓 구성, 고출력 엔진 클러스터링, 장시간 연소 안정성, 초정밀 비행 제어, 이 네 가지는 ICBM 개발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핵심 기술들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요소가 누리호 4차 발사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실제로 누리호의 위성 투입 능력을 탄도 궤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이론상 최대 13,000km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원한다면 서울에서 발사해 북미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수준임을 의미하며, 사실상 미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전통적 ICBM 보유국들이 차지하던 기술권에 한국이 기술적으로 진입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평가가 의미 있는 이유는 이러한 분석들이 한국 내부가 아니라 해외에서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을 우주 독립의 완성으로 표현하면서도 그 기술이 전략적 영역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은 ICBM을 만들 기술적 기반을 모두 갖췄다며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무5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초고속 재진입체 기술, 열방호 기술, 고각 발사 운용 능력, 장거리 정밀 타격 경험은 누리호에서 축적된 대규모 비행 데이터와 결합되며 한국의 전략무기 설계 능력을 사실상 실전급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발사에서 드러난 엔진 성능 개선은 해외 전문가들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75톤급 7톤급 엔진의 연소 압력이 기존 대비 0.7% 상승했고, 오래전부터 지적되던 열 불균형 문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설계의 진화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우주 엔진만의 이야기가 아닌 탄도 재진입체 설계에 직결되는 변화로 연결됩니다. 열 불균형 해소는 재진입 시 기체가 받는 열 하중을 600도 이상 줄여줄 수 있고, 이는 방열 장갑을 더 가볍고 강하게 설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듭니다. 무엇보다 이번 발사에서만 수집된 데이터가 16억 건을 넘어서며, 이 방대한 데이터셋이 향후 한국형 ICBM의 재진입체 설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성숙도 때문에 해외 군사 분석가들과 전략사령부는 이번 누리호 발사를 면밀히 주시했습니다. 단순히 우주 기술 하나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 우주 발사체, 전략 자산이라는 공식이 한국에서도 사실상 완성됐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전략사령부는 누리호 발사 장면을 포착하자마자 즉시 관련 데이터를 분석했고,
해외 군사 커뮤니티는 한국은 실질적으로 전략무기 보유 잠재국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단순한 경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우주 기술과 전략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한 기술 축적 때문이 아닙니다. 누리호 자체가 우주용 발사체라는 공식적인 이름 뒤에 사실상 ICBM 기술 검증 플랫폼이라는 평가가 조용히 따라붙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해외 군사 분석가들은 이번 누리호가 보여준 비행 프로파일이 전형적인 우주 발사체 궤적이라기보다는 ICBM 장거리 비행 안정성을 점검할 때 사용하는 실험 패턴과 유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단, 2단 분리 시점, 장시간 연소 안정성, 그리고 궤도 투입 전까지의 연소 곡선이 전략미사일 실험 데이터와 상당 부분 겹친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은 우주선을 쏜 것이 아니라 우주로 위장한 전략무기를 시험했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어디까지나 우주 개발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기술적 관점에서만 보면 누리호는 ICBM의 핵심 절차인 단계 분리와 장거리 비행을 그대로 검증한 셈입니다. 탄도 대신 위성을 싣고 탄도 궤적 대신 저지구 궤도를 택했을 뿐 근본적인 기술은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런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ICBM 보유국들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한 국제적 시선을 피하기 위해 우주 발사체라는 명목을 적극 활용해왔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모두 실제 ICBM 개발 과정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기술을 검증했으며 이번 누리호가 보여준 비행 패턴이 이들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서 국제안보 전문가들은 기술적 측면에서 누리호는 사실상 한국형 ICBM의 실험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누리호가 단순한 우주 발사체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핵심은 바로 나로 우주센터의 발사대이다. 이 발사대는 단지 로켓을 세우고 쏘는 받침대가 아닌 우주 발사와 전략무기급 엔진 시험을 반복 수행할 수 있는 정밀 인프라 시스템으로 설계되고 구축되었다. 먼저 발사대의 구조부터 남다릅니다. 나로 우주센터의 제두발사대는 지하 3층, 지상 1층 구조이며 연면적 약 5,667제곱미터에 달합니다. 1단계 발사대보다 약 1.5배 커졌고 누리호 같은 대형 발사체와 고출력 액체 엔진을 견디도록 설계됐습니다. 내부에는 연료 산화제 가스 저장 탱크가 자리 잡고 있고 여기서 발사체로 추진제를 공급하는 배관망의 총 길이는 무려 1.5km에 이릅니다. 이 배관과 터빈, 파이프, 전기 기계 계통들은 단순한 우주 발사를 위한 보조 설비가 아니라 고압 극저온 정밀 제어가 동시에 필요한 액체 로켓 엔진의 반복 시험장 수준입니다. 실제로 발사대 시스템은 종종 작은 화학 플랜트에 비유되기도 하며 추진제 공급, 냉각수 분사 시스템, 엄빌리칼 회수 장치와 타워, 지상 고정 장치 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엔진 연소 안정성 및 복잡한 발사 절차를 매우 정밀하고 반복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극저온 연료와 산화제를 다루면서도 추진제 압력 온도 유량 공기질까지 세밀하게 통제 가능한 설비 역량은 단순 우주발사보다 오히려 군사용 엔진 시험장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이런 정밀 제어 능력은 액체 엔진 기반의 전략 미사일이나 장거리 무기 연구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발사대는 높은 내구성과 빠른 재사용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발사 시 1단 엔진이 뿜어내는 강력한 추력과 진동, 화염을 견딜 수 있도록 지반과 구조가 설계되었고 그 열과 충격을 흡수 제어하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 실험 시설이나 임시 발사대였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발사대가 단발성 발사용이 아니라 반복 시험과 빠른 회전율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추진제 주입, 연소 시험, 엔진 점검, 시스템 점검, 배관 세척, 재충전 등을 짧은 주기로 반복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졌고 민간과 정부의 협업, 국산 기술 기반으로 구축됐습니다. 실제 나로 우주센터는 앞으로 민간 소형 위성 발사 수요, 상업용 우주 발사체, 중대형 발사체, 더 나아가 전략 군사용 추진체 개발까지 염두에 둔 확장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해외 군사 분석가나 국제안보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 발사대는 단순 우주센터가 아니라 한국이 우주와 방산 영역에서 동시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복합 전략 인프라라는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단순한 로켓 발사대가 아닌 고출력 액체 엔진 기반 무기 시스템을 반복 시험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고 빠르게 설계 개선을 할 수 있는 시험장 생산기지라는 평가입니다. 누리호의 성공적 비행이 남긴 의미는 단순한 우주 개발의 진전으로 좁힐 수 없습니다. 발사 장면을 지켜본 해외 군사 연구소와 전략평가기관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기술 성숙도를 주목했습니다. 그들이 특히 경계한 대목은 한국이 이미 장거리 탄도체계의 핵심 요소들을 사실상 완성해버렸다는 점입니다.
고출력 액체 엔진의 연속점화 안정성, 단계 분리 시퀀스의 정밀도, 장거리 비행 궤적 제어 능력은 ICBM의 기술적 토대를 구성하는 요소인데, 이번 누리호 발사에서 이 모든 항목이 실증에 가깝게 검증된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이 자체적으로 축적해온 현무 계열 기술은 누리호의 데이터와 결합되며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미 현무5를 통해 한국은 초고속 재진입체의 형상 안정화, 열방호 코팅, 장거리 고각 발사 운용 등 난도가 높은 기술들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국산 소재, 국산 제어기, 국산 항법 장치까지 얹히면서 한국의 미사일 시스템은 어느 기술도 외부에 기대지 않는 독립적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6개월 2년 안에 실전형 ICBM을 뽑아낼 수 있다고 평가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 요소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부품이 갖춰져 있고 이름만 붙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업계를 더욱 술렁이게 만든 소식은 누리호 비행 뒤늦게 알려진 내부 기술 성과였습니다. 정식 브리핑에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공유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발사에서는 새롭게 적용된 추진제 공급선 보정 메커니즘이 처음으로 실전 투입됐다고 합니다. 이 장치는 고압 극저온 상태의 산화제와 연료가 엔진으로 들어갈 때 발생하는 미세한 맥동을 정교화하는 기술로 압력 균일성이 기존 대비 무려 19%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엔진 내부에서 추력 편차가 12% 줄어들어 74톤급 엔진을 고신내 상태로 장시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안정성이 확보되면 장거리 탄도 체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상단 독립 추진 모듈의 성능이 이론적으로 약 1.3배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 동일한 탄두 중량으로 더 먼 거리, 더 높은 속도, 더 정확한 타격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를 두고 현무6의 설계 기반이 이제 사실상 완성됐다고 평가합니다. 고출력 액체 엔진의 정밀 운용 능력, 재진입 안정화를 위한 고속 비행 데이터, 추진제 공급 균일화 기술까지 모두 확보된 상황이라면 한국이 기존 현무 시리즈보다 월등한 사거리와 관통력을 가진 차세대 전략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기술 성과는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서 핵탄두급 고중량 페이로드를 안정적으로 고각 궤적으로 보낼 수 있는 토대를 갖췄다는 해석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 누리호가 남긴 충격은 우주 개발의 성취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번 발사는 한국이 앞으로 구축하게 될 전략무기 체계의 밑그림을 세계가 처음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우주를 향한 발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형 차세대 장거리 무기의 심장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 실험이었고, 그 결과는 현무6이라는 이름으로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을 분명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